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 진단 11회 방송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2020년 11월 대선 결과를 전망하는 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조사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어떤 조사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과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루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재선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엇갈리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이유를 미국 정치학의 편자 이론 Horseshoe Theory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대개 좌파와 우파를 0을 중심으로 하는 직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0의 오른쪽에는 우파가 있고 0의 왼쪽에는 좌파가 있습니다. 0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파 성향이 강하고 0의 왼쪽으로 갈수록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만나고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여기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학은 좌파와 우파를 직선이 아니라 말 발바닥에 박는 편자처럼 맨 아래가 터진 위아래로 긴 타원형 상에 올려놓습니다. 편자처럼 아래가 터진 위아래로 긴 타원형의 맨 위의 정중앙에 0이 있고 이 0의 오른쪽에는 우파, 0의 왼쪽에는 좌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0의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우파 성향이 강하고 0의 왼쪽 끝으로 갈수록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편자의 오른쪽 극단과 왼쪽 극단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정치에서 우파와 좌파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는 경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의 극단 레디커스들은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편자의 맨 위 중앙에 있는 0 근처에 있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즉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들도 경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편자 이론 Horseshoe Theory입니다. 편자 이론이 2007년 미국에서 주택 거품이 터지고 2008년 9년에 70년 만에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의 재결합, 리얼라이언먼트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에서 주택 거품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와 이미 파산해버린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과 단기금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과 단기금융 지원을 받은 세력은 전부 맨 아래가 터진 타원형 편자의 맨 위 중앙에 0에 가까운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소위 중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들입니다. 이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미국 자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온 이후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었습니다. 한편 맨 아래가 터진 타원형 편자의 왼쪽 극단과 오른쪽 극단에 위치한 과격파 레디컬스들은 구제금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겼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는 구제금융과 단기금융 지원을 받은 중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의 편이었고 중국에게 중산층 일자리를 빼앗긴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경우와 상황의 변화 때문에 5대5 남쪽의 녹슨 벨트, 러스트 벨트에서 좌파와 우파의 과격파 레디컬스들이 선거 동맹을 맺고 뭉치는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중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공격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의 대통령직 프레지던시는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에게 제시한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뚜렷한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은 유효한 재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은 불법 이민을 막아서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드는 많지도 않은 금액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정부 예산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단기 금융 지원을 받는 중도 좌우파 기득권에 반대하고 그들 때문에 중국에게 중산층 일자리를 빼앗긴 좌우 과격파를 진심으로 돕고 대변하는 미카일 대천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이미지를 이어간다면 2020년 재선은 무난할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도 미국 정치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오바마가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를 지원했고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을 모독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바마의 이러한 한계를 충분하게 넘어서지 못하면 2020년 대선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녀는 누가 봐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 세력이고 기득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서 트럼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직 부통령 조 바이든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 세력이고 기득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뉴욕 출신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트럼프와 가상 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좌파 과격파 레디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20년에도 35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 더 힐이라고 하는 정치 관련 전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더 힐은 주로 백악관 종사자와 미국의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미국 최고의 정치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더 힐이 힐 해리스 X라고 하는 새로운 온라인 TV 방송국을 개설했습니다. 힐 TV와 해리스 X는 합동으로 매일 정치와 정책 관련된 그날의 이슈에 관해서 전국의 1001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표본으로 2020년 가상 대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전직 부통령 조 바이든과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가상 대선에서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참패로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42%이고 트럼프는 36%를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실제로 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조 바이든의 랜드슬라이드 빅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에게도 졌습니다. 샌더스는 38%, 트럼프는 3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도 2020년 11월에 다가올 대선을 보다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스무센의 전국 전화 및 인터넷 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54%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예측한 54% 중에서 30%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40%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들 중 20%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9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번 라스무센 조사는 펄스 오피니언 리서치 LLC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무센이 2019년 1월 10일부터 13일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또 했습니다. 라스무센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뉴욕시 하원 의원이며 미국 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29세 여성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벌이는 2020년 가상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라스무센 전국전화 및 온라인 조사에서 43% 투표 의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였고 무응답자는 1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무승부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69%의 민주당원은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75%의 공화당원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당층의 46%는 트럼프, 무당층의 35%는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 중에서 34%가 오카시오 코르테스에게 호의적이었고 이들 중 10%는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의 40%는 이 뉴욕의 하원 의원에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중 26%는 매우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 중에서 26%는 오카시오 코르테스에게 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2020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주당원들은 다른 유권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은 48%가 트럼프를 선호했고 여성은 39%가 트럼프를 선호했습니다. 여성의 43%가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선호했습니다. 흑인과 소수인종은 이 가상 대결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지지했고 백인 유권자의 거의 절반은 트럼프를 선호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이 조사에서 4명의 민주당 의원 중 민주당원들 중 3명은 민주당이 새로운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대선 예비선거에 관심을 돌리면서 2020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 소속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도 트럼프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vanityfair.com의 T.A. 프랭크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처절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점차 많은 민주당원들이 오바마가 민주당을 망친 나쁜 대통령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원들은 만일 오늘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힐러리 클린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린턴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점차 더 많은 목소리들이 넌지시 또는 두루뭉실하게 오바마가 아주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좌파와 우파라는 범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와 과격파, 레디컬이라는 범주도 있습니다.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는 우파로 가고 있는데 계속 좌파로 기울었던 오바마의 기록이 그가 남긴 유산을 둘러싼 긴장의 원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와 과격파, 레디컬을 정의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전자, 기득권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편이고 후자, 과격파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편이고 개혁파, 레디컬은 금고를 통째로 바꾸자는 편입니다. 이러한 범주가 극단적인 좌파와 우파의 아주 재미있는 동맹을 창출했는데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편자 이론 즉 반대자들의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과격파, 레디컬이 반드시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득권과 과격파 사이의 많은 분쟁들은 25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클린턴 시대의 정책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그리고 1999년 코소보 사태에 대한 개입 결정은 중도에 있는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는 지지했으나 좌우 과격파, 레디컬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민에 관해서도 중도의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은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좌우 과격파, 레디컬스들은 제한적 이민을 원했습니다. 1990년대의 왕성한 경제성장과 비교적 평화로운 세상이 중도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지지하는 미국 정책에 대한 좌우 과격파, 레디컬들의 반대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꿨고 좌우파 모두 부시 대통령 편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들이닥쳤고 대대적인 구제금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도의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구제금융을 선택했습니다. 부시의 이라크 정책 실패와 금융위기가 중도의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흔들었습니다. 월가의 금융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중도에 있는 좌우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에게 예측하지 못한 주택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가 미국의 역동적인 금융 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지갑을 털어내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양극단의 좌우파에게는 미국의 금융 부문은 결국 무너져버릴 썩은 구조물 위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포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의 붕괴는 위협이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엄청난 정책 문제가 양당 사이가 아니라 양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 기득권들은 구제금융을 지지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과격한 개혁 세력은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가 개입했습니다. 연준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가 또 수조 달러가 금융 부문을 되살리려고 구제금융과 단기대출의 형태로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개혁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오바마는 이 과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그의 지지자들이 반대한 구제금융을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의 편에 서서 구제금융을 적극 주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안전한 선택이었고 오바마는 수많은 지지자를 얻었으나 이 선택은 오바마의 유산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8년과 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능력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오바마는 그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바마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오바마는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더 많이 보냈고 부시 대통령 시절 포로 학대를 숨겼고 은행 국유화와 부정행위를 한 은행가 처벌을 거부했고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 협상가들이 만든 무역협상을 촉진했습니다. 오바마가 처음에는 리비아 사태 개입을 거부했으나 너무 냉담하다는 소리를 듣고 기득권 세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권유에 따라 카다피를 축출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당시 미국 전체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좌우 과격파 레디컬이 궁지에 몰렸으나 2008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티파티 즉 공화당 우파 과격파들이 오바마의 무역협상에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노조원들과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부문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에 대한 분노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과정에서 마구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현상 유지를 선호했다고 해서 그를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가 Affordable Care Act 즉 오바마 케어를 위한 법을 만들었고 월가를 규제하는 다드 프랭크 법을 만들었고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돕는 법 Don't Ask, Don't Tell을 개정했고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고 쿠바와 외교관계를 만들었고 파리 기후협약을 만들었고 학생대출 프로그램 New Start 트리티를 만들었고 2명의 자유주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계속 증가했고 학생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직도 무역정책의 우선순위에 이렇다한 변화가 없었고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중독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자살이 증가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대수명 차이가 증가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불법 월경 사태가 계속되었고 해외에서 군사 개입도 증가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제스퍼와 북캐롤라이나주 메반 같은 데에서는 수백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그들의 중산층 일자리를 잃었고 좋은 조건을 가진 중국의 제철소에게 경쟁력을 빼앗겼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으로 미국에서 무려 3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해외 기업에게 빼앗긴 잊혀진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왕성한 제조업 급성장을 주장한 오바마의 마지막 연두 국정연설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모욕적인 것은 변화가 우리 미국을 위해 작동하게 만들고 항상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미국의 약속을 확대하자는 오바마의 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오바마가 그려낸 미국의 아름다운 그림을 구경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 우리 미국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격주의, 레디컬리즘이 연기되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아니라 틀림없이 과격파, 레디컬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의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2020년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싸워야 할 대상은 트럼프가 아니라 그가 대변하고 있는 과격주의 레디컬리즘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인스타그램에 맥주를 마시는 자신의 이상한 동영상을 게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과격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베토 오루코는 이들 모두 과격주의자 레디컬이 아니라 모두 친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 프렌들리 성향입니다.
이들은 과격주의자 트럼프의 적수가 아닙니다. 오바마가 미국이 절망적으로 기다리던 기득권의 과격한 파괴를 연기하면서 8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실질적인 과격파 레디컬이 들어왔고 그가 백악관을 기득권 세력의 손아귀에서 뺏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못지않은 과격파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오바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한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방송 제작에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